네, 우수 사례 발표 네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에는 한국수출입은행의 사례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한국수출입은행 동아시아부 아시아 3팀 이진희 팀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진희 팀장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수출입은행이 오늘 준비한 공통의 주제는요, 수은의 다양한 재원을 활용한 복합금융 지원 사례입니다. 우선 다양한 재원이라고 하니까 수출입은행이 어떤 기능과 역할을 가지고 있길래 다양한 재원을 활용할까라는 질문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수출입은행이 3대 축 업무를 가지고 있다고 주로 얘기를 합니다. 일단 공적 수출 신용기관으로서, 즉 ECA로서 국가 수출과 해외 투자를 지원하는 역할이 하나 있고요. 다음으로는 EDCF 대외경제협력기금을 통해서 개도국 경제협력을 증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북협력기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IKCF를 통해서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에는 사실 저희 남북협력기금과는 큰 상관은 없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공적수출 신용기관으로서 우리나라 해외 건설 플랜트 그리고 선박 등의 주요 수출 산업과 해외 투자 부분을 지원하는 금융상품들, 그리고 EDCF를 통해서 개도국의 경제개발 원조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개도국 성장에는 가장 경제사회 기반을 이루는 인프라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프라 개발을 통해서 개도국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주로 민간 쪽은 우리 기업의 수출 및 해외 진출을 ECA 금융을 통해서 지원한다라고 한다면, 공공분야의 인프라는 개도국의 재정을 필요로 하므로 이 부분을 EDCF를 통해서 지원을 한다고 볼 수 있고요. 양 기능을 다 가지고 있는 수출입은행이 개도국 인프라 건설에 아주 좋은 적합한 동반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저는 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동아시아부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DCF 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사례 위주로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DCF는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개발도상국과 우리나라의 경제협력, 관계를 증진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공여되는 공적개발 원조 자금입니다. 1987년도에 기재부로부터 기금을 수탁받아서 수출입은행이 운용을 하고 있고요. 주로 경제사회 인프라 건설을 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고, 개도국의 빈곤 감축 그리고 경제 성장에 기여 중입니다. 보시면 EDCF 차관은 지금까지 57개국에 약 465개 사업에 지원을 해왔고요. 지금까지 승인 금액은 22조가 넘어갑니다. 이 중에서 집행은 약 10조 정도 되고요. EDCF 차관의 경우에는 사실 지원의 목적 그리고 대상, 방식에 따라서 다양한 차관의 종류로 구분이 되고요. 주로는 개발사업 차관 또는 기자재 차관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발표의 목적에 맞는 수출입은행을 통해서 다양한 재원을 복합해서 활용한 인도네시아 상수도 부문 개발 사업, 이 사업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년 장기 국가개발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수자원 인프라 개발을 통해서 원수 그리고 생활용수 공급 증대 계획을 세웠습니다. 특히 까리안댐 건설 사업은 EDCF로 지원이 됐는데요. 까리안댐 건설은 자카르타를 포함한 인근 지역에 용수를 공급하고 또 수해 피해 및 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인도네시아 정부 국책 사업이자 또 오랜 수건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0년도에 EDCF를 통해서 1억 불의 이제 까리안댐 지원 차관 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까리안댐에서 정수장을 연결해주는 도수로 사업은 또 EDPF를 통해서 경협 증진 자금이라고 하고 나중에 다음 한종수 팀장께서 발표를 해주실 예정인데요. EDPF를 통해서 지원을 도수로는 하고요. 나머지 정수장과 배수지 건설 사업은 수출입은행이 가지고 있는 ECA 기능입니다. 수출금융과 지분 투자를 통해서 복합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 세 가지 부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까리안댐 건설 사업은 말씀드렸다시피 EDCF로 지원이 됐고요. 전체 그 총 사업비가 3억 불이 좀 넘어갑니다. 그 중에서 1억 불 좀 넘게 최근에는 보충 융자까지 좀 승인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해왔고요. 2015년도에 착공이 돼서 지금까지 공사가 약 한 87%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까리안 세르퐁 도수로 사업은 제가 이제 지도를 좀 준비했으면 이해하시기가 쉬울 텐데 지도가 지금 없는 상태라서요. 그 까리안댐에서 이제 원수를 해서 그 취수된 취수를 사실상 그 도수로를 통해서 53km에 달하는 까리안댐과 세르퐁 정수장까지의 그 연결 도수로를 건설을 해서 물을 내려보내는 겁니다. 자카르타 광역권까지요. 총 금액은 2억 불 정도고 총 사업비는 2.8억 불인데 이 중에 2억 불 정도를 EDPF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물이 보내지면 결국은 세르퐁에 있는 그러니까 정수장에서 이 물을 정수해서 송수관로를 통해서 각 가정이나 기관으로 내려보내게 되는데요. 이 사업을 통해서 결국 자카르타 광역 지역의 만성적인 물 부족 현상을 완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수출입은행에서는 수출금융으로 6천만 불 그리고 지분 투자도 저희가 이번에 하게 되는데 지분 투자도 약 600만 불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계 사업은 EDCF, EDPF 그리고 수출금융, 지분투자까지 모두 지원된 최초의 사례입니다. 특히 인도네시아에서는 더 그렇고요. 사업별 특성에 맞춰서 복합적으로 맞춤형 금융을 지원한 베스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0년에 EDCF 댐 건설 시작으로 해서 도수로 정수장 이렇게 모든 상수도 공급의 밸류체인을 패키지로 지원을 하게 됐고 저희는 수출입은행 입장에서는 EDCF와 EDPF의 연계 지원을 통해서 우리 기업 그러니까 한국수자원공사 컨소시엄이 그 PPP 사업을 투자 개발형 사업으로 제안해서 말하자면 입찰이 된 건데요. 우리 기업의 정수장 PPP 사업을 수주하는 데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올해 초고요. 특히 이제 정수장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볼 때 한국 기업이 주도적으로 제안을 했고 개발하는 투자 개발형 사업이고 특히 인도네시아는 지금 수도 이전을 추진 중인데요. 수도 이전 사업으로 또 신수도 내에 유사한 용수 공급 및 수자원 관리 관련 후속 사업까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여기 PPT상에는 넣어놓지 않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에 숨은 공신으로 그 수출입은행이 가지고 있는 자문 기능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수출입은행이 2018년도 3월 정도부터 동사업에 자문을 해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수자원공사가 제안서를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완성도 높게 이렇게 사업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FS부터 시작해서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수출입은행의 자문 역할이 사실은 이렇게 삼각 협력으로 세 가지 자금이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PPP 사업을, 그러니까 최종 정수장까지 연결되는 PPP 사업을
까지 이제 우리 기업이 해외 투자 개발형 사업을 수주함에 있어서 결국은 처음 2010년도에 시작했던 EDCF의 지원이 굉장히 주요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EDCF 차관 지원을 통해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대규모 인프라 개발을 위한 재정 부담을 줄였고요. 동시에 연계 사업인 도수로 정수장 사업 관련 민간 투자를 또 유치할 수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EDCF 지원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우리 기업이 건설한 까리안댐의 원수가 도수로 정수장을 거쳐서 자카르타 지역의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게 되고, 이는 또 SDG 달성에 물위생, 기후변화 이쪽 부문에 기여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 민간 투자자 입장에서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장기 정수 공급 등을 공급 계약을 체결해서 안정적인 수익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하면 EDCF 대외경제협력기금 원조자금, 차관 원조자금을 활용을 해서 우리 기업의 PPP를 수주를 활성화할 수 있을지, 그 부분, 그런 방안을 4가지 정도 지원 형태를 가지고 지금 추진 중입니다. 사실 EDCF 차관은 상업성이 있는 사업과 상업성이 없는 사업으로 나뉘어질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그 민자 사업을 간접 지원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PPP 사업을 간접 지원하거나 또는 직접 지원하거나, 이 2가지 경우에 따라서 사실상 4가지의 유형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까리안댐 도수로 정수장으로 이어지는 그 인도네시아 상수도 개발, 수자원 개발 사업은 유형 1에 해당됩니다. 민자 사업을 직접 지원하지는 않고 간접 지원을 했지만 상업성이 있는 사업이었고요. 그래서 주로 이 사업은 도로, 교량, 상수도 같이 주변 연계 인프라를 ODA 자금으로 하고, PPP는 민간 사업자가 진행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2번째 방식이 그 민자 사업 차관 방식인데요. 저희가 솔로몬 케이스에서 이런 방식을 좀 활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제가 이 부분을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보시면 그 솔로몬의 그 우리나라 기업이 참여한 현대 엔지니어링과 등등 기업들이 참여한 카인드도 들어갔습니다. 그 지분 투자로요. 그래서 그 민자사업 법인에 솔로몬 제도 정부가 대출을 하는데요. 온랜딩 형식으로 그 대출 자금을 저희 협조용자 기관 EDCF를 포함한 월드뱅크, ADB, GCF 등등이 참여해서 그 차관과 그 다음에 그랜트 자금을 대여했습니다. 차관을 지원을 했고요. 그 자금을 이제 민자사업법인 앞으로 대출하는 방식으로 해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유형 3번을 좀 유형 3번과 관련된 사업이 또 하나 있는데요. 베트남의 댐번 연짝 사업, 도로 건설 사업입니다. 유형 3번 사업도 저희가 많이 추구하는 유형 중에 하나인데요. 민자 사업을 간접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상업성이 없는 도로나 교량, 철도, 병원 등에 많이 쓰이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3번 사업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구조를 보시면 사업 범위를 분할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상업성이 없는 PPP 사업이었는데 베트남 호치민시 남부 지역의 제3순환도로 덤반 연짝 구간 17.8km 정도인데요. 그거를 건설하는 사업이었고 물류 교통 효율 제고를 통해서 주변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이었습니다. 보시면 구간을 나눠서 A 구간은 EDCF 차관, ODA 방식으로 하고 B 구간은 민간 투자 방식으로 건설 후에 민간 투자자가 전 구간을 운영 관리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PPP 방식만으로 추구할 경우에는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그런 교통 분야, 인프라 사업에 대한 사업 범위를 분할해서 EDCF가 지원을 함으로써 개도국의 인프라 개발을 촉진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그 앞으로 많이 확대하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사례가 없는 유형인데요. 네 번째 유형입니다. 그 민자사업 PPP를 이제 직접 지원을 하면서 상업성이 없을 때 개도국 정부의 이제 민자사업 법인 앞으로 저희가 이제 그랜트 방식으로 VGF라든가 AP를 지원하는 방식인데요. 저희가 생각은 하고 있고 추진을 이제 수원국 정부와의 정책협의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좀 파일럿 사업을 발굴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사례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 EDCF는 앞으로도 그 개도국의 원조 총괄부서랑 정책협의 등등을 통해서 이제 사업 발굴 그리고 이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도 EDCF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리 기업의 PPP 수주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제 발표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발표는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사업총괄부 경협증진자금팀의 한종수 팀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수출입은행 경협증진자금팀장 한종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두 번째 복합금융 지원 사례를 말씀드릴 텐데요. 앞서 이진희 팀장님께서 인니 까리안댐 상수도 사업을 소개시켜 주셨고요. 저는 이제 그 사업에 쓰였던 EDPF 자금에 대한 간단한 안내와 이집트 철도연다 사업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아마 경협증진 자금은 잘 모르시는 분이 아직 많을 텐데요. 경협증진 자금은 Economic Development Promotion Facility라고 해서 EDPF라고 부르고요. 2017년 정부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도입된 상대적으로 좀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EDPF도 이제 EDCF 자금과 마찬가지로 OECD 개발원조위원회인 다크의 양호성 자금 기준을 충족해야 되는 자금으로서 EDPF 지원을 할 때 저희가 두 가지 요소를 중점적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수원국의 경제 개발에 기여를 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쪽 나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복지 증진에 얼마나 기여를 할 수 있느냐를 보는 개발 목적성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와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직접적으로나 아니면 간접적으로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젝트인가, 그거를 보는 경제적 교류 효과에 초점을 맞춰서 그런 두 부분을 충족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EDPF가 EDCF랑 가장 다른 점은 EDCF랑 달리 이제 비구속성 자금인 언타이틀 론 형식으로 집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언타이틀 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재화와 용역의 구매 시 국가나 그 구매자의 국적에 상관없이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서 저희가 자금을 집행하는 방식을 의미하겠습니다. 예, 앞서 이제 이진 팀장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수출입은행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금이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아마 좀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대외경제협력기금은 잘 설명해 주신 대로 주요 재원이 정부 재정에서 나오는 자금이고요. 고양어성인 자금으로서 저소득국과 하위 중소득국 앞으로 지원이 되는 그런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른쪽 그 칼럼을 보시면 이제 수출금융이 있는데요. 수출금융은 수출입은행이 시장에서 국제 자본시장에서 조달한 재원을 바탕으로 해서 상업성 있는 사업에 우리나라 기업이 인발부될 때 주게 되는 그런 자금이 될 자금이고요. 중고소득국 앞으로 지원이 되는 그런 자금입니다. EDPF 자금은 이 두 자금의 중간적인 성격이고요. 이 두 자금으로 커버가 안 되는 사업 또는 그 사업의 규모가 커서 한 자금만으로는 자금 여력이 부족할 때 같이 들어가서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자금이고요. 수출입은행의 재원으로 하되 2차 보존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 저양어성 자금입니다. 저희 그 EDPF 주요 조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차주는 중앙정부 주로 재무부가 많이 되고요. 또는 중앙은행이 주된 차주고요.
이들 중앙정부나 중앙은행의 지급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정부 또는 공기업에도 저희가 지원이 가능하고요. 민간 합동사업인 PPP 사업의 경우에는 SPC 앞, 즉 민간법인 앞으로도 직접적인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PPP 사업 경우에는 정부가 지급 보증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지원을 해주는 프로젝트 파이낸스 방식으로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통화는 US 달러 또는 이제 유로화가 많이 쓰이고요. 총 사업비의 85%까지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나머지 15%는 수원국에서 발생하는 토지 보상비와 각종 세금 등이 15%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자율을 산정할 때는 이제 일괄적으로 뭐 어떤 이주율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개별 국가의 소득 수준을 감안하고 다른 원조 기관들이 그 수원국에 어떤 금리를 주는지의 양어성을 다 조사를 해서 프로젝트 베이스별로 해서 이자율을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상 거치 기간 5년 정도고요. 만기 20년이고 최종 30년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발굴을 할 때는 저희가 수원국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수원국 중심의 후보 사업을 선정하게끔 되어 있고요. 후보 사업이 선정된 후에는 FS를 통해서 사업 타당성이 있는지를 조사를 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사업 타당성이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들게 되면 저희가 개별 승인 항목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듀딜리전스를 하게 되고요. 최종적으로 이제 심사가 끝나고 나면 수출입은행의 최고 의결 기구인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승인을 하게 됩니다. 이후 그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서 컨설턴트를 선임을 하고 구매 입찰을 하게 돼서 사업이 진행이 되고요. 사업이 끝난 후에는 완공평가와 사업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 사업의 문제점이 뭐였었고 향후 개선될 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또 한번 체크를 하게 됩니다. 저희와 이제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주로 정부에서는 EDPF 사업 시의 지원 전략 수립이라든지 2차 보전 승인 등의 좀 큰 부분을 많이 다루시게 되어 있고요. 수출입은행 같은 경우에는 개별 사업의 심사와 관리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저희가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최초의 EDCF, EDPF 복합금융 사업인 이집트 철도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집트 철도 현대화 사업은 룩소르 하이텐 구간이 한 224km 정도 되는데요. 이 구간에 대한 신호통신 시스템 및 제반 인프라를 현대화하는 사업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왼쪽 그림을 보시면 카이로에서 이제 룩소르 구간으로 이렇게 길게 연결되어 있는 남북 내륙 철도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라인강을 중심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집트 내륙 철도는 이집트 경제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집트가 이제 관광업의 GDP의 9.3%를 차지할 정도로 이제 비중이 높은데 이제 룩소르 하이텐 구간에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룩소르 신전이라든지 뭐 왕들의 계곡, 아부신벨 등 관광지가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 철도를 통해서 관객들을 이제 나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중요한 철도고요. 또한 이제 나일강 하류 쪽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풍부한 농산물을 수도에까지 물류를 이동시키고 있는 그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철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집트 철도의 경우에 그 완공된 지가 100년이 넘어서 좀 시설이 많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철도 건너목이라든지 철도 레일의 마모도가 심해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올 초에는 뭐 안전사고가 좀 크게 나서 사상자가 많이 생기곤 해서 이집트 철도청장이 경질되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집트는 수년 전부터 해외 원조기관들의 도움을 받아서 철도 현대화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 이 남북 내륙 철도를 한 6개 구간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단계적으로 철도 현대화를 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맡았던 룩소르 하이텐 구간은 마지막 구간으로서 이 구간을 성공적으로 이제 완공했을 때 전체 구간에 대한 현대화 계획이 마무리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 이 사업 이제 구조도를 보시면 좀 더 이해하시기가 쉬울 텐데요. 전체 사업비는 총 5.2억 불 정도가 소요가 됐고요. 이집트가 이제 자체 조달분이 2억 불 정도고 EDCF가 2.5억 불, EDPF가 0.6억 불 정도가 들었습니다. 차주이자 사업 실시 기관인 이집트 철도청이 철도 인프라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비부속성으로 진행이 되는
EDPF 자금을 활용을 해서 국제 경쟁 입찰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철도 시스템에 대해서는 EDCF 자금을 통해서 한국 기업에 대한 제한 경쟁 입찰을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집트 재무부는 이 두 자금에 대해서 지급 보증을 해준 걸로 돼 있어가지고 채권 상환의 안정성도 상당히 보장된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자금의 업무 영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술했던 바와 같이 이제 국내 기업이 경쟁력이 높은 IT나 신호 시스템 같은 부분, 예를 들어서 전자연동 시스템이라든지 중앙관제센터 시스템, 통신 설비 등에 대해서는 구속성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EDCF 자금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현지 기업의 노동력이 중요해서 이제 현지 기업의 사업 참여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되는 인프라 사업 같은 부분, 예를 들어서 토목공사, 레일 교환, 보도육교 등 부속 시설에 대해서는 EDPF 비구속성으로 진행이 되는 EDPF 자금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두 업무 영역의 유기적인 연결과 통일성을 위해서는 컨설턴트는 단일 컨설턴트를 뽑아서 두 사업을 관리 감독하게끔 그렇게 설계를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기존의 EDCF 재원만으로 추진이 힘들었던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를 통해서 우리 기업의 대형 해외 사업 참여 기회가 증진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이집트 주요 국책 사업인 내륙 철도 현대화 사업을 완결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철도 운행이 효율성이 높아지고요, 안전성도 개선되고 여객 수송량 및 관광객 수도 비약적으로 늘 것으로 기대가 돼서 국가 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약 1억 명 정도 되는 경제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국가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제1위 아프리카 수출국으로 앞으로 관계 강화 필요성이 매우 높은 국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국가에 앞으로 이제 인프라 사업이 많이 쏟아질 텐데요. 이런 사업을 저희가 이제 지원함으로써 앞으로 에너지 부분이라든지 ICT 부분이라든지 대형 인프라 사업에 있어서 우리나라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협력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업의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이진희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인디 까리안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구간별로 사업 목적물에 따라서 댐은 EDCF, 도수로는 EDPF, 정수장은 수출자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른 연관되는 사업을 하나로 합쳐가지고 지원하는 복합금융 형태였었고요. 이번 이집트 철도연대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단일 사업에 대해서 업무 영역을 다르게 해서 공동으로 지원했던 그런 복합금융 사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두 복합금융 사례를 잘 활용을 한다면 앞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대규모 개도국의 인프라 사업에 대한 니즈를 저희가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나라 기업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외를 수주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 발표를 토대로 토론이 진행이 될 텐데요. 이번 토론에 참석하신 두 토론자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외건설협회 정창구 센터장님, 그리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재호 전문연구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발표에 대한 토론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외건설협회 정창구 센터장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2017년도에 그 신흥국 경협 증진 자금이라고 해서 그 EDPF 자금이 만들어졌죠. 그때는 EDPF라는 용어는 안 썼는데 이게 한 2년쯤 지나니까 이제 EDPF 뭐 이렇게 해서 EDCF랑 좀 헷갈리기도 하고 초기에 사실 기업들이 굉장히 그 기대가 많았습니다. 아까 우리 한 팀장님 말씀대로 우리 기업들의 참여 기회가 확대될 거다 이렇게 기대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렇게 성과가 나오는 데는 상당히 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인니 까리안 프로젝트는 어쩌면은 교과서에 실릴 만한 아주 이상적인 그런 그 사업 모델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무상 원조까지 이렇게 앞단에 더 들어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MDB 협조용자라든지 뭐 그런 것까지 이렇게 더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엮인다면은 뭐 우리나라 뭐 GCF라든지 이런 게 들어왔으면 더 좋았을 것 같고요. 어쨌든 굉장히 큰 성과에 감사드리고 이집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사실 뚫기 상당히 어려웠던 이집트 인프라 시장에 이런 좋은 성과를 낸 것 같아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근에 콥26이 런던에서 폐막을 하면서 앞서 글로벌 코리아 박람회도 그런 코로나뿐만 아니라 기후 위기 시대에 ODA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국제 개발 협력이란 주제로 이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 기업들이 이런 ESG 이슈 뭐 이런 거에 굉장히 지금 급격하게 그 시장 환경이 바뀌는 거에 굉장히 좀 충격이라고 할까요? 준비가 덜 돼 있는 기업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저희가 특히 이쪽에 어떤 환경 쪽에 신재생 에너지로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은 이런 ESG 이슈가 화두가 되는 이 시점에 우리나라 EDPF에서 그런 쪽에 어떤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좀 준비나 계획 같은 게 있으신지 하고 또 하나는 제가 잘못 이해를 했는지 몰라도 사실 EDPF 초기에는 향후에 EDPF를 계속적으로 좀 키워서 지원 규모를 뭐 EDCF에 준하게끔 굉장히 그 지원 규모를 EDCF를 무한정 늘리기는 어렵잖아요. 그런 걸 좀 보완하는 측면에서 EDPF를 굉장히 확대, 물론 여러 가지 뭐 수은 입장에서 BIS 레이쇼 이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슈는 있지만 사실은 기업들 입장에서 EDPF 지원 규모가 굉장히 더 커질 걸로 이렇게 예상을 초기에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 좀 EDPF 또 EDCF처럼 사실은 좀 허들이 좀 높다 뭐 이런 좀 얘기도 사실 많이 그동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EDPF의 어떤 지원 확대를 위한 계획이라든지 어떤 유관기관들하고의 협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이제 만들어진 지 한 4년 정도 돼서 일단 기간이 좀 짧긴 했던 점이 있긴 했지만 저희가 이제 충분히 실적을 만족할 만큼 못 낸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저희가 좀 이제 제도 같은 걸 좀 정비를 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렇게 마케팅도 많이 하고 좀 홍보도 좀 많이 해야 되는 시점에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좀 약간 실적이 좀 저조했던 부분은 사실이고요. 예, 그런 부분을 저희가 타개하기 위해서 올해 저희가 이제 이자율을 좀 더 유연하게 하는 방식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경우에는 어떤 이자율을 이렇게 좀 약간 획일적으로 이렇게 이자율을 적용해 왔었는데요.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그 수원국의 그 개별적인 소득 수준에 맞춰 가지고 그리고 다른 이제 뭐 월드뱅크라든지 ADB든지 국제기구들이 어떤 식으로 주는지에 대한 사례를 충분히 감안을 해서 경쟁력 있는 이자율을 책정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바꿔가지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앞으로 많이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제 저희 위드 코로나도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해외 좀 출장이 좀 자유로워지면 저희를 필요로 하는 여러 개도국이라든지 뭐 후진국들 중심으로 해서 뭐 발주처나 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 EDPF 제도를 좀 더 많이 소개를 하고 대상 사업 범위도 많이 확대를 해서 저희가 많이 지원해 나갈 예정이고요. 아까 뭐 ESG 쪽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시대적으로 상당히 중요성을 띠고 있는 부분임을 잘 인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업을 추진할 때 환경사회 영향평가 등을 통해서 뭐 현지인들의 이제 뭐 여성 인력을 지원하는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사업을 통해서 지역 공동체에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도 승인할 때 저희가 면밀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보면요. 아까 그 EDCF와 EDPF를 비교를 하시면서 EDPF는 이제 언타이드로 지원되는 거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알려져 있는 반대 사실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EDPF 자금도 한국 기업들이 뭔가 활용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사실 있었어요. 그렇죠? 물론 지금도 열려 있고요. 그 언타이드라고 굉장히 이렇게 주장하는 그 선진 ODA 기관들 보면은 유럽이나 자국 기업들, 뭐 자이카도 마찬가지고요. 자국 기업들이 실제로 그 자금을 활용하는 비율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언타이드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희 그 EDPF도 물론 뭐 그 RFP나 여러 가지 그 상대 국가와 협상하는 과정에서 어떤 코리아 콘텐츠가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아마 그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그런 쪽의 어떤 그 전략이라든지 그리고 뭐 전략이라고 뭐 대놓고 말씀드리긴 좀 뭐한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기업들이 이렇게 준비하면 좋겠다라는 부분 그리고 EDCF와 달리 EDPF는 승인 과정이나 이런 데서 좀 뭔가 차별화된 게 있다. 물론 뭐 트랙이 다르다고 뭐 승인 과정이 크게 차이는 안 나겠지만 조금 더 기업들한테 유리한 측면이 이런 게 있다. 이런 걸 한번 마지막으로 홍보 한번 해주시죠.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게 저희도 항상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저희 자금이 이제 비구속성으로 나가는 자금이고, 근데 가급적이면 우리나라나 우리 기업들한테 이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원을 해주고 싶은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적정선에서 잘 조화하는 게 저희 나름대로 이제 큰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우리 수원국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분야랑 그다음 우리 기업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IT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발전 부문, 그다음에 기타 이제 뭐 철도나 도로 사업 등의 인프라 부문 등에 대해서 그런 섹터를 중심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많이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뭐 직접적으로 우리 기업한테 도움은 못 되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뭐 세미나라든지 포럼 등에 참가를 하고 기업들한테 홍보를 통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많이 개발하도록 해서 저희 자금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계기는 저희가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뭐 EDCF 쪽이랑 승인 과정에서 다르지는 않는데요. 매 승인 과정마다 이제 기업들이나 관련 그 이해관계자들이랑 충분히 잘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서 그렇게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재호 전문연구원님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저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동남아,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동남아와의 경제 협력을 연구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센터장님께서 좀 큰 그림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좀 이야기를 좀 좁혀보겠습니다. 까리안세르퐁 이 광역 상수원 사업을 저도 올 한 해 계속 모니터링을 해왔는데 제가 사실 몇 년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현지에서 생활을 2년 조금 넘게 생활을 하면서 이 상수원의 중요성에 대해서 너무너무 피부로 느끼고 살아왔는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가 거의 광역으로 보면 인구가 2천만이 달하는 광역 그 수도권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불과 한 5년 전까지 상수도 보급률이 절반을 넘지 못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절반이 넘는 것도 사람들이 계층으로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아주 고급 주택이나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그리고 호텔이나 상업지구 중심으로 이 상수원이 들어가고 일반 소득 구분으로 봤을 때 중위권이나 하위권에 있는 분들은 자기 집이나 자기 마을 자체에 있는 지하수 라인을 뽑아서 식수나 생활용수를 해결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지하수 라인이 일단 열대지방이라 세균이나 이런 데 자유롭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지하수 라인 자체도 15m에서 20m를 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상 지표수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생활의 질의 개선에 아주 직접적인 솔루션을 대한민국 EDCF와 EDPF와 그리고 우리 정수장 PPP 사업이 세 개의 사업이 모여서
이 직접적인 삶의 질 개선을 이뤄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2017년부터 신남방 정책이 진행되어 왔지만 신남방 정책이 지향하는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 이런 슬로건에도 맞고 신남방 정책의 최대 협력처 중의 하나인 인도네시아에서도 아주 이런 성과를 이뤄냈다는 점에서 다른 국가에도 사실 우리와 교류협력이 많은 베트남 잠재적으로 교류협력이 계속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여타 동남아 국가들 그 자연환경이나 사회환경이 비슷한 동남아 국가들에도 반복적으로 여러 번 재생을 해도 아주 환영을 받을 만한 그런 모범적인 사례로 보입니다. 또 인프라 사업 같은 경우에 유상이든 무상이든 가장 아쉽다라고 얘기를 많이 들어온 게 ODA 사업들은 사후 관리입니다. 사후 관리. 사후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예를 들어서 기관을 건물을 하나 설립을 해줬는데 떠나고 나면은 그 이후에 사후 관리는 좀 어렵다라는 이야기들을 아쉬운 점이 많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EDCF, EDPF 그리고 민간 PPP까지 다 지원하면서 30년이 넘는 BOT 사업으로 이어지면서 또 사업성까지 이 물이 취수돼서 최종 공급되면은 나중에 사업성을 이루려면은 수도 요금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수도 요금 받는 걸 우리가 못하니까 그 PDAM이라고 광역상수도 공사가 있습니다. 거기를 오프테이커로 같이 참여시켜서 이렇게 하는 사업성까지 다 만들어낸 이런 모범적인 사례는 여러 나라에 많이 전파를 할수록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센터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인도네시아가 그 세계 최고 수준의 열대우림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브라질과 더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소 발생량 수준은 대한민국하고 비슷합니다. 예, 대한민국도 아주 지금 좀 위기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하는데 비슷한 수준이라 이걸 저감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니즈들이 존재를 하는데 EDCF와 EDPF 그리고 이런 수출 금융을 통한 이런 패키지 형태의 이런 지원들이 아주 쓰일 것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인도네시아가 석탄에 대한 의존도가 아주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석탄 발전소를 건설해서 에너지 부족을 해소하는 모범 사례도 있긴 했습니다. 예. 그런데 앞으로는 석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걸로 서로 합의가 국제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럼 인도네시아는 석탄은 화학재로 활용하는 걸로 점점 대체해 나가고 이후에 신재생 에너지 기반의 에너지 솔루션이 많이 필요할 텐데 거기에 우리가 참가할 수 있는 그 정책적인 도구로 EDCF, EDPF 그리고 수출금융 요게 패키지로 같이 들어간다면은 많은 기여를 할 걸로 보입니다. 사실 베트남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베트남이 동남아 10개국 중에 베트남과 교육 투자 비중이 베트남이 거의 50%에 달하는데 이런 높은 비중을 점점 다변화시키고 이렇게 안정화시키는데 인도네시아가 아주 핵심적인 국가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이 사업이 모범 사례로 되고 향후 계속 동남아 국가들로 이렇게 확산돼 나가면은 아주 좋은 신남방 정책의 브랜드 사업으로서 많이 활용될 걸로 보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유익한 발표와 토론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이제 그럼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지고 조금 뒤 오후 4시부터 다음 사례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